네, 안녕하세요. FP 성공 전략,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진행자 김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말이 많죠. 이제 코로나 영향이 많이 받고 있으실 텐데, 모두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기에도, 고객을 많이 만나기에도 조금 쉽지 않은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저희 이제 화이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P님들이 이제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유익하고 재밌게 얻어가실 수 있도록 3월부터 진행 어떤 순서와 구성을 조금 더 다르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보를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하게 얻어가실 수 있도록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서 좋은 정보 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즐겁게 3월 경제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첫 번째 순서입니다. 네, FP를 위한 이달의 핫 이슈 보겠습니다. 항상 활동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이번 달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역시나 요즘에 떠들썩한 이제 코로나 질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라는 게 뭐 경제랑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굉장히 저희 활동과 이 경제 상황에 밀접하게 들어오고 있는 굉장히 요즘에 핫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뭐 이런 대기업들의 어떤 기업 사옥들도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점점 이제 확진자들이 생기면서 많은 기업들도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정말 하루가 다르게 많이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FP 입장에서 이러한 환경이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담을 하거나 응대를 하게 되면 이 코로나 얘기를 분명히 하게 될 텐데, 저만 해도 상담을 가게 되면,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쓴 상태로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도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손을 좀 씻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손을 씻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 고객들을 안심시키는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개인 위생 관리를 꼼꼼히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주고, 그러면 그 고객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니까 사람을 좀 많이 만나더라도 좀 안심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마스크도 안 하고 오자마자 이제 상담을 하는데 손도 안 씻고 이러면은 고객이 이제 2차 상담, 3차 상담을 할 때 조금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죠. 저희 FP 입장에서는 이렇게 코로나라는 위기가 왔지만 이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많은 분들이 이 질병에 대해서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이런 상황이 정말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때일수록 도움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좋은 정보, 좋은 타이밍에 꼭 효율적인 정보를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핫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암 환자 생존율이 10년 사이에 1.3배가 이제 늘었다고 합니다. 생존율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확실히 이제 좋은 얘기긴 합니다. 의료기술도 많이 좋아졌고, 확실히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말인데, 생존율이 증가하면서 경제적인 부담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치료도 받고 조금 더 새로운 의학 기술들이 나오다 보니까 생존율가 이제 비례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이제 민간 보험회사의 어떤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또 사실이 있는데, 2017년 암 환자의 1년간 요양급여 비용이 약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암 환자 본인 부담금, 즉 이제 내가 직접 내야 되는 금액 자체도 255만 원으로 이 보험료 자체도 의료비 자체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지원이 많이 나오고 뭐 암보험도 나는 있으니까 뭐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의료비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50% 이상이 정상적인 근로를 지속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암을 이제 앓게 되면은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약을 먹고 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이후에 나오는 우리 이제 암보험들을 보면은 뭐 소외감이라든지 유사암 등이라든지 이런 보장 기능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좀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암보험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좀 하자면, 암 진단을 받아도 의료비와 생활비만 있으면 삶의 질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생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암보험 자체도, 그러니까 암으로서 민간 보험사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암보험 자체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상당히 보장을 받기 좋게끔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민간 암보험이 환자와 환자 가족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를 많이 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FP로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는 고객들은 반드시 이렇게 꼭 필요한 암보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를 시켜주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다음은 지표 동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어떤 지표 반응들이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생명보험사 이율부터 보겠습니다. IBK생명의 이율이 2.72%로 가장 높은데 지난달 2.68%보다 이율이 상승이 됐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은 이율을 좀 유지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손해보험사 저축보험 이율 보겠습니다. 지난 5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율이 이제 많이 하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최근에 기준금리가 좀 유지가 되면서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도 어느 정도의 이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증시 지수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스피 지수 볼 텐데 전월 대비 142.52%나 빠지면서 비교적 이제 급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순탄했던 그래프가 이제 확 꺾여 버렸죠.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중국의 이제 지역에서 급속도로 확산을 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기업 실적 부진 우려가 많이 커졌고요.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 자본들이 많이 빠지면서 안타깝지만 3월은 하락세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다우존스 지수 보겠습니다. 미국 또한 코로나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는 반등을 좀 시도를 했지만 미국 본토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 급락장세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보건 당국자들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지 못한 게 이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중국 증시 보겠습니다.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중국의 증시 폭락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입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히려 이제 반등을 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과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이런 출구 전략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에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증시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중국에서 이제 발생을 한 질병인데 신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이제 위기 상황일 때는 안전자산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죠. 환율에 대한 부분 보겠습니다. 달러와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대비 47원, 전월 대비 47원이 상승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금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안전자산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달러와 이제 금 가치가 많이 높아졌는데 금을 팔려면 지금이 적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에 1.25%로 계속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지속적인 금리 하향의 예상을 깨고 금리 하향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럼 시중은행 금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년 기준 예금금리는 신한은행에서 이벤트성으로 나온 연금 예금 상품이 가장 높은 금리를 주고 있고 뒤를 이어서 뭐 카카오뱅크나 대구은행, 하나은행 등이 1% 중후반의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기 적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적금이 우리은행의 적금이 2% 중반의 이율을 주면서 가장 높게 주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핸드폰을 이용한 간편하게 이제 직접 대면을 하지 않는 스마트 적금들이 2% 중반으로 높은 이율을 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FP를 위한 상담 레시피입니다. 이 상담 레시피는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FP님들이 상담을 하고 직접적인 활동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좀 궁금하고 체크해봐야 될 소스를 질문답 형식으로 좀 드리는 시간인데 이 소스들을 가지고 상담 시에 잘 요리를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이제 상담을 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질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FP님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좀 받아봤는데 첫 번째로 좀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해지 환급형 종신보험 저축으로 세이지가 되어도 괜찮을 걸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무해지 환급, 뭐 저해지 환급,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 저축성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질문의 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좀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저축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축으로 세이지가 되어서는 상당히 많은 오인의 소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비승인 자료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질문을 접하고 많은 이제 사례들을 받아봤더니 비승인 자료들도 많이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보험회사의 민원 사유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겠고 어떤 목돈을 모으기 은행 저축 상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런 비승인 자료 자체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수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고 하지만 이제 종신보험의 주 목적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쌓이게 되는 이제 해지 환급금이죠. 해지 환급금, 그러니까 해지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상품 설명서, 저희가 이제 서류를 뽑다 보면 상품 설명서라는 게 나오는데 상품 설명서에 의거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나오고 해지하금이 이 정도 찬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이 상품 설명서에 의거해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해지하금 자체가 은행의 적금과 예금보다는 이율이 높다는 부분도 반드시 비교를 해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과 승인된 상품 설명서에 의거해서 상품을 설명을 한다면 고객과 FP님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스스로 주의를 좀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축할 돈도 이제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 보장성 보험 비중을 좀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은 사실 어떤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장에 대한 강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 아팠다던가, 혹은 이제 옛날부터 좀 많이 아팠다던가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보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은 니즈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재무적인 어떤 이런 비율적인 비중 이런 상황보다 비재무적인 상황 속에서 합의점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객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평균적인 보장에 대한 준비 금액이 현재 연령에 비례해서 이 정도가 되는데 이 돈을 내면서 미래에 나와 이제 내 가족에 대해서 경제적인 위험을 보호하는데 괜찮은 것 같냐? 이런 질문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은 저는 이제 단순히 어떤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구라는 걸 할 때 보면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분들 중에 아픈 분이 있으면 오히려 가족 구성원들 간의 사이가 좀 돈독해지는 그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가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면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제 경제적인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제 의료비가 계속 나가게 되면 가족들도 이제 많이 지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장 점검이나 보장에 대한 정확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좀 반드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준비하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비재무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또 드는데 반드시 고객과의 이제 고객 삶 속에서 녹아 들어가서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은 FP를 위한 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저희가 재무 상담을 할 때 꼭 나오는 단어죠. 이제 비과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자 소득세에 대한 혜택이 있는 제도죠. 이 비과세 저축이 옛날에는 뭐 재형 저축도 있고 요즘에는 뭐 ISA 뭐 이런 금융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텐데 행복자산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재무 상담하다 보면 비과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재형 저축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 재형 저축에 대해서 가입이 힘든 건가요? 아예 이제 판매가 끝났습니다. 네. 재형 저축이 나온 지가 벌써 7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2013년 3월에 나와서 네. 2015년 12월 말일까지 판매가 됐었고 지금은 뭐 유지하시는 분들만 있고 신규 가입은 안 되는 상품입니다. 요게 이제 당시에는 비과세는 아니었고요. 그때 네. 당시 처음 나왔을 때 우리 농특세라고 1.4%만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한다고 했었는데 요게 이제 법이 바뀌면서 아예 그냥 전액 비과세가 됐습니다. 뭐 보험과 같죠. 요건으로는 뭐 10년이 아니라 보험은 10년이겠지만 얘는 뭐 7년 정도만 유지를 하게 되면 비과세 요건을 줬었고 납입 한도도 분기별 300만 원, 그래서 연간 최대 1,200만 원까지는 납입을 할 수 있고 이것도 적금이나 뭐 펀드나 보험의 형태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입할 수 있었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주식형 펀드는 어차피 비과세니까 뭐 가입이 뜸했고 그다음에 뭐 이 중간에 깨게 되면 어차피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펀드나 보험보다는 대부분 당시에 적금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꽤 많았었죠. 그때는 당시에 판매된 게 일반형이 7년, 그래서 7년만 유지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단서 조항이 이때 7년이 만기된 시점에서 그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3년 이내 기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단서를 뒀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마 나오자마자 2013년 3월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제 3월이면 바로 네요.
만기가 비과세로. 도래를 해서 네. 이거를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구에 해당되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네. 이게 좀 만기를 연장하는 게 좀 나은 선택일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 깨고 예금 적금하실 분들은 만기 연장하는 게 훨씬 좋아요. 네. 네, 일단 뭐 비과세 혜택 요즘에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과세 상품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금리를 주는 구조를 보면 당시에 나왔었던 재정저축이 고정금리 혹은 이제 혼합금리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보면 최초 3년에서 4년 정도는 고정금리로 주고 이게 금리가 한 4% 정도 되더라고요. 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리고 혹은 뭐 7년 고정금리 상품들도 있었는데 이 금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금리에 플러스 우대금리, 그냥 일반 적금하고 비슷하습니다. 그런데 뭐 카드 쓰면 우대해드려요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기본적으로 뭐 2% 3% 드리고 여기에 만기까지는 뭐 2, 3% 더 얹어드려요 이런 식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했었는데 이 기본금리를 찾아보니까요 당시에 판매됐던 상품들이 최소한 2% 내지는 3%를 넘는 이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얘를 깨고 뭐 저축은행 높은 상품을 찾아볼까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여기에 묻어두시고 만기를 연장하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이제 나온 어떤 비과세 상품들이 또 있었잖아요. 저희 뭐 옛날에 맞는 통장이라고 한때 이제 한참 붐이 일었던 그 ISA라는 금융 상품이 있는데 요거는 좀 어떤 걸까요? 만능 통장이라고 말은 붙여놨지만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만능이냐 하면 이 안에 상품을 좀 다양하게 담을 수 있는 주머니다. 정도가 만능이고 그 담을 수 있는 이 주머니 안에 뭐 펀드라든가 적금이라든가 뭐 리츠, ETF 같은 것도 담을 수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시켜준다라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뭐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담아봐야 어차피 세금 없으니까 여기도 실익은 없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고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하는데 얘를 잘 활용해 먹으려면은 사실은 뭐 적금이나 뭐 펀드보다는 ETF나 리츠 같은 걸로 좀 활발하게 자산을 불리시는 분들이 좀 비과세 목적으로 불리기에는 좋죠. 한도도 1억까지니까. 다만 이것도 이제 내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이제 재정저축 말씀을 드렸었을 때 금리가 일반 적금보다는 이제 높잖아요. 아까도 그렇죠. 제가 이제 적금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줬었는데 ISA를 가입하는 게 적금 금리보다 좀 높을까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ISA 재정저축 같은 경우는 재정저축용 적금이 따로 나왔었는데 ISA에 담을 수 있는 적금이라고 해가지고 뭐 별도의 상품이 있는 건 아니고 심지어 이거는 해당 ISA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만든 적금은 못 넣어요. 그러니까 KB국민은행에서 가입한 ISA는 KB에서 만든 적금은 못 넣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보면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적금 금리와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이 ISA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하는데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ISA가 사실은 가입 대부분 안 하시잖아요. 별로 실익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얘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ISA가 만기가 되면 거기에서 들어있던 돈을 연금저축 있죠. 연말정산 때 보는 거. 여기다가 넣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연금저축은 우리가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ISA에 있던 돈을 연금저축으로 넣으면 이 ISA에 있던 돈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그러니까 ISA에 3천만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300만 원이 추가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ISA가 만기되면서 나는 세액공제 혜택도 좀 더 필요하다. 연금저축도 400만 원 가입하고 있고 뭐 이러신 분이라면 추가적으로 이쪽에다가 만기된 자금을 넣으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하나 조금 더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연금으로 다 이제 비중을 두는 게 좀 좋을까요? 아니면 뭐 연금으로 하면 연금만으로 받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좀 불이익이라든지 기능적인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는 않을까요? 일단은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받지 않은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90%는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10%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지 않은 90%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중간에 얼마든지 중도 인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단 나는 세액공제 혜택을 좀 볼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넣어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중간에 90% 정도는 꺼냈을 용의도 있어라고 한다면 꺼냈으셔도 되는데 다만 여기 그 90%에서 발생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별도로 부과를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15.4%가 아니라 16.5%가 부과된다는 거는
조금 불이익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금을 좀 유연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안 넣는 게 좋고요. 나는 네. 연말정산할 때 세금 혜택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넣는 것도 뭐 선택지 중에 하나다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재무 상담할 때 고객들도 많이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 상품 외에 우리 이제 FP님들도 보험 상품 외에 어떤 지식들을 계속 꾸준히 좀 습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3월 경제 브리핑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 더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